집 팔자. 지은이 가게 열어야 해. 엄마는 마치 별일 아닌 듯 그렇게 말했다. 그 집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이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곳.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일 뿐이었다. 그건 상의가 아니었다. 그냥 통보였다. 빌리는 것도 잠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겠다는 거였다. 그 돈으로는 사업에 2번이나 실패한 내 동생 지은이가 3번째로 디저트 가게를 열겠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 집은 엄마 명의였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그리고 엄마 눈에는 50 가까이 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나는 더 이상 지킬 것도 필요도 없는 존재였다. 지은이는 아직 젊잖아. 너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차분한 얼굴로 마치 내가 집안의 짐짝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많은 걸 포기했다. 18살부터 일해서 학비 벌고 동생 뒷바라지했고 25에 결혼도 미루고 집안 빚부터 갚았고 30이 넘도록 엄마랑 살면서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고 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이름만 남은 사람. 내가 반대하자 엄마와 지은은 나를 연락처에서 지웠다. 카톡, 문자, 전화 전부 차단당했다. 누구도 따지지 않았다. 그저 가족이라는 그림에서 나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SNS에서 사진을 봤다. 엄마와 지은 활짝 웃으며 간판 앞에 서 있었다. 지은 디저트 오픈 예정. 거기는 바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집이었다. 내가 언젠가 아이 낳으면 같이 설날 보내고 싶었던 곳, 이제는 동생 가게가 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단 한 푼도 그 집에 기여한 적이 없는데.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그 집은 내 어린 시절이 담긴 곳이야. 엄마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엄마는 딱 한마디 했다. 너 너무 이기적이다. 그때 알았다. 나는 그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자식이 되었다는 걸. 그 후로 나는 떠났다. 배웅도 연락도 안부도 없었다. 몇 년 후, 지은이는 가게 망하고 연락도 없이 사라졌고, 집은 비어 있었고 벽엔 곰팡이가 피었다. 엄마는 고향 내려가 이모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그 집을 되샀다. 헐값에.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흔적을 되찾고 싶어서.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었던 유일한 증거였다.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지은이가 많이 힘들다. 잠깐 같이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둘러보았다. 벽, 마루, 아버지가 매일 닦던 현관 계단. 그리고 말했다. 안 돼요, 엄마.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가족에서 지웠던 사람들이 머물 곳은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은 안 났다. 그냥 마음이 편안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허락 없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버거웠다. 집안은 조용했고 나는 말이 점점 없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혼자 살아서 좋아? 마음 편하겠다. 가족 눈치도 안 보고. 그럴 때마다 웃었다.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외쳤다. 나 버려졌는데요. 그날 이후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누가 가족이 최고지라고 하면 나는 물 한 모금 삼켰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단어에 상처만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흐른다.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고 먼지를 닦고 낡은 커튼을 갈았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국화 화분을 다시 놓고 현관문 옆에 새 이름표를 붙였다. 박수연.
그래,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니까. 누구의 딸, 누구의 언니가 아니라. 그냥 나, 박수연, 작은 다이어리를 샀다. 처음 쓴 글은 딱 한 줄이었다.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 글 옆에 하루하루를 적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남, 시장 가서 귤 샀다. 국화꽃 하나 더 피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닌 메모. 하지만 나에겐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해 겨울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다. 바닷가 근처 조용한 마을이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모래사장을 걷다가 문득 멈춰섰다.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이 자유가 너무 고맙고 너무 낯설어서 그 순간 알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오래 애썼다는 걸, 사랑받기 위해, 이해받기 위해 계속 견디고 참아왔다는 걸. Gustas, 이제는 안다. 사랑은 애원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라는 걸. 나는 그렇게 나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지금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네, 저 혼자예요. 그런데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저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게 좋아요. 언니, 나 후회해. 몇 년 만에 듣는 동생 지은이의 목소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낯설었다. 한밤중에 울면서 걸려온 전화와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의 말은 이어졌다. 엄마도 많이 늙었어.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언니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말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꺼든 찬찬터퍼프 월스 고단 갬전 가시면 안 돼요. 토스테라. 나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 애가, 그 가족이 이제 와서 나를 떠올렸다는 게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억울했다.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어떤 겨울을 보냈는지 그들은 모른다. 며칠 뒤 지은은 집 앞까지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망설이다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송을 씨 편지와 어릴 적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또다시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몰라. 하지만 언니,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사람에겐. 그리고 거리두기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내 마지막 방어였다. 나는 정말 이 방어막을 내려도 될까?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또다시 외면당하면 이번엔 정말 못 버틸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편지를 썼다. 지은아, 내 말 다 읽었어. 고맙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해. 예전에 우리가 되긴 어려울 거야. 그래도 아주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자. 편지를 접으며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어보고 싶다고 느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닫아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기로 했다. 어쩌면은 가족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관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그걸 스스로에게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래된 주소 하나를 들고 지하철을 탔다. 마음 한편에선 왜 이러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은 이제는 정리해야 해 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 집,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집으로 가고 있었다. 인치차 깔자신 타맨사곰. 나르센 나롭텐 이글은 젤타사치라고를 도착한 골목은 내 기억보다 좁고 낡아 있었다. 담장엔 칠이 벗겨졌고 창문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안에 어린 수연이가 조용히 깨어났다. 그 아이는 늘 누군가를 기다렸다. 아빠의 퇴근, 엄마의 미소, 동생들의 사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 하나. 나봤다 꼽은 시게 야됐단 겐트. 현관 앞에 섰을 때 나는 발을 떼지 못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심장이 떨렸다. 혹시라도 엄마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오면 어쩌지?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대신 작은 우편함에 녹슨 종이 조각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이 집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문득 어린 시절 내가 써놨던 작은 글귀가 떠올랐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때 그 마음은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는 지킬 수 있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별은 어떤 장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끝나는 감정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이별이 새로운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수연이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애는 그곳에 두고 나는 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오늘은 꼭 좀 뵙고 싶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을 밀었다. 하얀 병실, 낯선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너무나도 작아진 엄마. 머리카락은 성긴 흰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녀만 피해간 듯 버려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저려왔다. 엄마,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저예요. 수연이요. 엄마. 나예요. 엄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리곤 작게, 정말 작게 중얼거렸다. 수연이! 나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엄마, 나 왔어. 엄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잠시 뒤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그때 너를 너무 많이 미워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말. 그럼에도 나를 정지시켜버린 말. 왜요? 입술이 떨리며 겨우 그 말을 뱉었을 때 엄마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남자, 네 아빠 닮아서 그랬어. 자꾸 너를 보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 순간 내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말은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가 됐다. 사랑받지 못했던 내가 사랑을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싶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내가 먼저 잡은 날이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나는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조용한 이별의 눈물이었다. 엄마를 병원에 두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불을 끄고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은 변한 게 없었다. 조용하고 차갑고 그리고 공허했다. 그때 책장 사이에 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노란 봉투 하나. 먼지가 쌓여 있었고 누가 일부러 숨겨놓은 듯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봉투에는 낯익은 필체가 있었다. 수연아, 미안하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의 글씨였다. 나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10년도 더 된 날짜였다.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내 딸, 수연아. 이 편지를 네가 볼 날이 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남기고 싶었단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 속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적혀 있었다. 나는 네 아빠를 사랑했어.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끝까지 믿지 못했지. 네가 세상에 왔을 때 나는 기뻐해야 했었는데 두려웠단다. 그 사람은 너를 두고 떠났어.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나는 손에 편지를 꼭 쥔 채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내가 품고 살아온 질문들. 왜 나는 늘 외로웠을까? 왜 엄마는 나를 피했을까? 그 모든 질문이 이 편지 한 장 안에서 천천히 해답을 찾고 있었다. 너는 잘못이 없단다. 모든 건 나의 어른스러운 선택이 부족했던 탓이야. 엄마의 문장은 조금씩 흐려졌고 마지막 한 줄에서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사랑한다, 내 딸. 비록 내가 서툴렀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단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가슴에 껴안았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단 한 줄, 사랑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갔고 창밖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것을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치유가 된다는 걸. 엄마의 편지를 읽은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너를 두고 떠났어. 엄마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엄마도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꺼낸 적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가족 사진함을 꺼냈다. 낡은 앨범 속에는 초라한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 차분한 눈매, 그 사람의 옆에는 젊은 엄마가 웃고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 밑에 적힌 이름, 정윤호, 처음 듣는 이름. 그러나 이제는 찾고 싶었다. 나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니 아빠의 이름은 여전히 내 서류 안에 살아있었다. 정윤호, 주소는 10년 전의 말소. 이후 어디에도 등록된 흔적이 없었다.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 흔적도 존재도 시간 속에 파묻힌 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엄마의 오랜 친구였던 김정숙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 이모, 혹시 엄마랑 예전에 가까웠던 정윤호 씨에 대해 기억하세요?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가 된 거니. 그날 오후 나는 이모를 찾아가 오래된 찻집 한켠에 앉았다. 이모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윤호 씨,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어. 책을 좋아하고 말도 조심스럽고. 근데 그 속을 아무도 몰랐지. 내 엄마가 많이 외로워했어. 결혼하고 나서도 늘 혼자였다고. 그 사람 어느 날 그냥 떠났어. 너 돌잔치 앞두고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지.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돌잔치 앞두고 떠난 아버지. 왜 떠났대요? 아무도 몰라. 책임이 무서웠는지 사랑이 식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뿐일 거야.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모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들은 얘긴 전라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거였어. 혼자서.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 사람을 찾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묻고 싶을까? 왜 떠났나요? 후회하신 적 없나요? 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차라리 그가 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두려움도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를 찾는 것이 상처를 치유할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까? 그 질문을 안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한 번은 직접 만나야겠어. 나를 낳고 떠난 그 사람, 그를 향한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 한다. 그 도시의 이름은 담양이었다. 엄마 친구의 말처럼 전라도 어딘가에서 혼자 지낸다는 힌트 하나만 가지고 나는 무작정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도착하자마자 작고 조용한 마을 풍경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근처 동사무소에 들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정윤호라는 분이 사시나요? 직원은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나지막히 말했다. 정윤호 씨라면 산자락에 있는 작은 서점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서울 말씨시네. 가족이신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서점은 산 중턱으로 오르는 골목 끝에 있었다. 청산 책방, 작고 오래된 목조 건물, 간판조차 흐릿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낡은 종이 냄새와 묵직한 침묵이 나를 맞이했다. 카운터 뒤에 앉은 남자. 흰 머리가 섞인 머리칼, 조용한 눈빛.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었다. 사진 속 그 남자. 어서 오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가까이 다가갔다. 혹시 정윤호 씨 맞으신가요? 그는 조금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나 정윤호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토록 가까이에서 아빠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저는 최수연입니다. 정미란 씨, 딸이에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 그랬구나. 그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책상에 마주 앉았다. 그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다.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내 엄마한테 그리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끝까지 숨어고 살았어요. 왜 떠나셨어요? 내가 물었다.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그땐 두려웠어.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도 나는 너무 부족했거든.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기적으로, 겁쟁이처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느껴졌다. 엄마는 당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럴 거야. 그 아이는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었을 거야. 그럼 지금은 혼자세요? 그래, 혼자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무너뜨린 삶을 조용히 마주하며 살아왔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저랑 차 한 잔 더 마셔주실래요? 그의 눈이 살짝 붉어졌다. 그래, 그러자꾸나. 그날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만큼 약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가방에는 그가 선물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늘 미안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고맙다. 엄마가 떠나고 한 달. 집 안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향기, 손때, 고요함. 그 모든 게 너무 선명해서 그리움이 사무쳤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오래 미뤄뒀던 엄마의 서랍장을 열었다. 묵직한 편지 더미, 약 봉투 수첩, 그리고 갈색 봉투 하나. 수연에게 엄마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정갈한 문서와 편지 한 장이 나왔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집과 전세 보증금, 그리고 예금은 모두 수연이에게 남긴다. 그 옆엔 공증까지 완료된 유언장이 난 뒤 있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문서 끝에 작게 덧붙여진 한 줄.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의 절반은 정윤호 씨와 상의하여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정윤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 하필 그 사람? 나는 급히 봉투를 뒤져 편지를 펼쳤다. 수연아, 이 편지를 네가 본다는 건 내가 이미 없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네가 모든 걸 짊어지지 않길 바랐단다. 윤호 씨는 너에겐 아빠지만 나에게는 젊은 날의 실수이자 끝내 미워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는 대신 내 방식으로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그래서 내 모든 선택에는 미움보다 이해를 담으려 했어. 혹시나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되더라도 판단은 네가 해. 하지만 억울한 감정으로 인생을 허비하지는 말았으면 해. 사랑해. 내 딸. 늘 내 편이었던 엄마가. 나는 편지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엄마는 자기 인생 끝까지 상처를 품고도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의 마지막 선택에 나는 화가 났다. 그리고 슬펐다. 엄마가 나보다 더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청산 책방을 찾았다. 그는 나를 보자 놀란 듯 또 미안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봉투를 그의 앞에 내려놨다. 이거 엄마 유언장이에요. 그는 봉투를 펼쳐 한 줄 한 줄 읽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저도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정미라는 끝까지 나보다 너를 더 걱정했구나.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재산의 절반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받을 자격도 생각도 없어.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떤 말도 더는 필요 없었다. 돌아가는 길, 비가 내렸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건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여자의 용서와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걸 이어가야 했다. 봄비가 멎은 어느 날 나는 엄마의 납골 땅을 찾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살랑이는 바람에 목련꽃잎이 흩날렸다. 엄마의 사진 앞에 나는 조심스레 앉았다.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사람 만나고 왔어. 엄마의 눈웃음, 사진 속에서조차 따뜻했다. 그 사람 정말 많이 늙었더라. 나보다 더 그 후회 속에 살고 있었어.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이어갔다. 근데 엄마,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었어? 한참 동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문득 그 바람이 엄마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우선 책방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소설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윤호 씨와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서툴고 표현이 어색했지만 그 서투름이 이제는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 혹시 정미란에 대해 기억나는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카페 구석에 앉아 작은 추억들을 나눴다. 엄마가 좋아하던 라면 브랜드, 비 오는 날 듣던 트로트 노래, 아침마다 부르던 잔소리들. 그는 한참을 듣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난 그 사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강했어요.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더 많이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나는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엔 내가 고등학생 시절 썼던 엄마에 대한 짧은 수필이 있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작은 전쟁을 치르듯 우리의 하루를 열었다. 그 전쟁에서 엄마는 늘 혼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글을 다시 읽으며 문득 이제야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 문장을 일기장에 적었다. 사랑의 모양은 꼭 따뜻하거나 예쁠 필요는 없다. 상처투성이었어도 그건 분명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고 살며시 웃었다. 그 미소는 어쩌면 엄마가 나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